6월 모의고사 분석입니다. 자, 먼저 1~3번에 오시면 지금 그 독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글을 읽으려면 자, 여기 있는 글자 읽기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약, 추론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읽기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휘력이나 읽기, 그 다음에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바로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휘력도 필요하고 읽기 우리가 흥미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동기 등이 있어야지 글을 좀 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춰야 하는데, 자, 읽기 요소들 중에 이 어휘력의 발달에 지금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그만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그다음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에 어휘력의 격차가 점점점 더 커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어휘력 격차는 지금 읽기의 양과 관련이 있는데, 자, 얼마만큼 많은 책을 읽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자, 그런데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책을 읽게 되고, 자, 많이 책을 읽을수록 글 속에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이게 됩니다. 자, 선순환이 되는 거죠. 자, 어휘력이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높다 보니까, 자, 많은 책을 읽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또 그 글 속에 있는 또 다른 어휘를 더 습득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휘력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 이 경우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자, 읽는 책 양도 적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들어서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자, 이건 악순환이 오겠네요. 나중에는 커져버린 격차를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바로 뭐야? 어렸을 때부터 이 어휘력을 지금 많이 높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지금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매튜 효과가 뭐냐? 사회적 명성이나 자,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 우리가 그 경제적인 용어 중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있죠? 그것과 같은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어디에도 사용한다고요? 원래 이게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지만 이걸 읽기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는 약간 문제점이 있대요. 한계점이 있답니다. 바로 뭐죠?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래요. 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자, 인지력이 발달하거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어휘력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 하나의 문장을 제대로 자연스럽게 구사하는데 뭐 3살, 4살이 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해요. 얘 조금 있으면 유아원 보내야 되는데 얘는 말을 못해.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어떻게 1살, 2살인데도 벌써 문장력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게 결국 뭐야? 개인마다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읽기의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많은 책을 읽거나 어휘력에 어느 정도 흥미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뚝 떨어져 있는 상태. 자,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서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 우리는 매튜 효과 같은 경우는 글 읽기가 어떤 학생이 어떤 어휘력이 뛰어나면 높으면 거기에 따라 선순환에 의해서 어휘력이 더 발전한다 이거잖아요. 발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상호간의 영향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휘력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호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이 매튜 효과하고는 지금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를 하더라도 읽기의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에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 차이에 따라서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기존은 지능, IQ나 이런 것들이 높은 학생들이
그리고 어떻게 더 읽기 능력이 뛰어난다고 했지만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 원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읽기 요소가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어떤 것들? 자, 이런 읽기 기능이나 그 다음에 어휘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미와 동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읽기 요소와 연결되는 거겠고요. 자, 문제 봅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데, 자,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그 다음에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읽기 기능에는 어떤 게 들어갔어요? 첫 번째 문장이 있었나요? 그렇지. 글자를 읽거나 또는 요약하는 거나 추론 등의 읽기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어휘력이나 흥미, 동기와는 조금 별개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그럼? 자, 2번에 가시면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 따라서 나타나는 매치 효과를 도식한 겁니다. 자, A를 바탕으로 했을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 거니까. 자, 점점 처음에는 거의 출발선이 많이 차이가 격차가 많이 안 났는데, 자, 갈수록 지금 격차가 어떻게 되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욱 심해졌죠? 자, 그렇다면 결국 뭐 때문에? 어휘력이 더 높은 학생일수록 더 어휘력이 점점 발달을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많이 진전이 없네요, 지금. 자, 그렇다면 다음 몇 번에? 자, 5번인가요? 자, 기억과 니은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자, 아까 읽기의 양,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은 그만큼 많은 양의 책을 읽게 되고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은 그만큼 어떻게 많은 책을 많이 읽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이제 누적되다 보면 어휘력의 차이로 온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읽기량의 차이. 자, 이거 어디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근거?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죠? 읽기의 양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맞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자,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작용.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야? 이 작용. 이것에 의해 발달을 한다고 했고, 특히 이 고차적인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은 뭐가 중요한 거? 개인의 어떤 읽기 경험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서로 공유함으로써 결국 읽기 능력이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4번에 보시면 여기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다른 말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회적 환경은 읽기 능력에 적합한가요? 자, 넘깁니다. 자, 4번, 9번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진나라, 한나라, 그리고 우리 조선 초기에 자, 역사서들이 지금 특히 한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통치 방식 중에 이 과거의 어떤 역사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름대로 교훈을 삼는 자, 이런 것을 되게 좀 중요시 여긴 이런 어떤 통치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밝힙니다. 자, 가에서는 자,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나라. 결국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예, 진나라에게 진시 시황제인데, 자, 그런데 자, 진나라는 분서 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합니다. 자, 분서 갱유가 뭐죠? 자, 분서라는 것은 불사를 분자. 그러니까 책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불태워버리고 갱유. 유자가 무슨 유자? 묻을 갱자에 선비 유자. 자,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나라에서 그 많은 책들을 쓰거나 그런 책을 읽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린 거야? 다 땅에 갖다 묻어버렸어요, 지금. 되게 좀 잔인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사상을 통제하려고 했단 말이죠. 자,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 이 승상인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자, 헛된 말에 불과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지금 통제한 거야? 역사적 지식이나 그 다음에 또 학문 같은 경우를 최대한 어떻게 이걸 지금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네요, 지금. 뭘 위해서? 국가를 강력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자, 밑에 가시면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지식인들에게 책을 읽지도 그 다음에 어떻게 쓰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자, 이에 한나라 초기, 자, 진나라 다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한나라가 지금 다시 등장을 했네요. 초기 사상가들이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을 하고, 진이 왜 멸망을 했을까? 이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심의 지배를 숭상하던, 자, 이걸 떠받들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진나라의 통치 방식을 가급적 안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육가입니다. 자, 아래로 갑니다. 손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 육가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서 신어를 저술합니다. 자, 이 한나라 고조 때 결국 육가가 신어를 지금 저술을 하네요.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진나라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망해버린, 자, 그 멸망의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이나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그 다음에 군주의 교만함과 사치함,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원인을 분석을 해냈네요, 지금. 자, 그리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자, 진나라는 결국 분석행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사상을 통제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외려 지금 육가는 한 고조에게 지금 제안하기를 어떻게? 이걸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외려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거꾸로 설득을 시킵니다. 군주에게. 자,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이나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과, 자, 두 번째,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의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자, 통변을 제시하게 됩니다. 변화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자, 어떤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들을 결국 뭐야? 지금 현재 이 한나라를 어떻게든지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 천문지리 인사 등 같은 경우들을 다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요. 자, 이걸 활성화시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 진나라가 추진했던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변화를 주려고 한 거죠. 자, 밑에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의입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는 힘에 대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자, 그렇다고 이 권력 이 창출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합니다. 결국 유교를 받아들이고 이 이념과 그 다음에 현실 정치를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키려고, 접목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자,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자, 기준은 뭐로 잡은 거야? 유교를 기준 범위로 잡았죠? 자,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다른 사상까지를 받아들입니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자,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 도가의 무의사상, 그 다음에 법과의 이 권세, 자, 이것을 끌어들입니다. 이것까지도 다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준은 유교라고 그랬어요. 유교의 기준 아래 도가의 무의사상이나 법과의 권세, 이것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 그에게 무의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자, 진나라가 너무나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너무나 강력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 형벌이 너무 가혹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로부터 지금 벗어나서 좀 더 어떻게 되는가? 평온한 통치의 결과. 자, 이런 걸 강조하게 되고요. 자,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이 됩니다. 원래 권세하면 어떤 권력이나 세력 같은 경우를 내가 틀어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는 신하들, 그러니까 유능한 신하들을 이렇게 등용을 함으로써, 자, 이걸 통해서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권세로 봤습니다. 자, 밑에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인해서, 왜? 자, 어쩌면 유교를 중심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어떤 여기 있는 도가나 법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자,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자,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고 그의 사상은 결국 한무제 이후에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가 결국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이것에 의한 통치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무단에 갑니다. 자, 조선으로 넘어갔어요. 자,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그 역사서 편찬은 자, 특이하네요, 지금. 자, 조선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왕조가 지금 들어섰으면 기존에 있었던 결과 어떻게 고려 왕조에 대한 부정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질 않고 외려 고려에 관련된 역사서를 편찬하려고 해요. 자,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자, 여기서 찾아내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아까 한나라가 결국 진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먼저 분석했다고 했죠. 그것처럼 자, 조선의 입장에서 고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 필연성과 또 한 가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자,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자,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고기도 합니다. 자, 고려는 이래서 안 돼. 하지만 우리 조선은 왜? 이것 때문에 되는 거야. 자, 이쪽을 더 부각을 시켰겠죠. 자, 이때 자, 태조 이성계의 명령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 이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너무 개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나 봐요. 자, 그래서 자, 그의 아들 3대 왕이죠. 자, 태조 이방원에 의해서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후에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싣자는 주장과 또는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춰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자, 세종 다음 왕이 누구죠? 문종이죠? 자, 문종 때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이 됩니다. 자, 결국 계속해서 작업이 된 거야. 태종 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누구 세종, 그리고 그의 아들 문종까지 결국 역사서, 고려의 역사서를 편찬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자, 문종 때에 이르러서 결국 고려사가 편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자, 바로 거꾸로 문종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이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서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학문의 근본을 삼은 건 뭐고요? 경서네요. 유교의 경전들이 있죠. 자, 이것을 근본으로 삼았고, 자, 여기다 플러스 해갖고 역사서. 이때 역사는 지금 조선의 역사는 짧잖아요, 지금. 세종 이제 4대 임금이니까. 자, 그러면 그 위에 고려의 역사 있죠. 자, 이것은 지금 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그것으로 파악을 했으니까. 자, 과거에 뭐가 잘못됐고 어떤 면이 잘 됐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 정치에다가 갖다 끌어다가 지금 접목을 시킵니다. 자, 지편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서 자,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이 세종 임금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학자들과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걸 정립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역사서를.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자, 치평 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이 지편학자들은 원나라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따로 있고 우리 고려의 역사를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게 자,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주자학이니까 결국 유교주의죠. 자, 유교의 어떤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 목록에 따라 자,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자, 여기서도 자, 자치통감 목록, 강목을 따라서 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지금 강목체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답니다. 좀 다르네요. 자, 이 치평 요람을 지금 만들면서 편찬하면서 자, 어느 정도 이 자치통감 강목에 대한 것을 끌어오긴 했어요. 자, 하지만 자, 편찬 측면 부분에서는 약간 변화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 강목체, 이 자치통감 강목에 있는 이 체를 따르지 않았대요. 자, 또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그 다음에 외교 문제, 그 다음에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서 자, 이걸 본보기 삼고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도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라는 의도. 자, 이것이 전제로 깔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됐다는 거죠.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바로 치평 요람의 이 국조 부분입니다. 국조.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자, 일단 이것도 결국 자, 유교적 사상을 그대로 갖고 왔네요. 자, 중국의 걸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가 불교 중심의 어떤 국가 통치였다면 거기에 비해서 조선은 어디로 넘어오는 거야? 자, 유교적 사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긴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자, 세종은 자,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용비 어창가를 편찬하게 됩니다. 자, 용비 어창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조선의 그 6조 있죠? 자, 누구? 태조 이성계부터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위에부터 해서 결국 누구까지? 지금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까지의 그 업적 있죠. 이것을 어디하고 견주게 돼요? 중국과 이렇게 같이 견주어 놓았단 말이야. 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 편찬된 게 용비어천 거예요. 자, 이걸 지시했는데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조선 왕조의 우수성과 이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주가 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려 왕씨 고려를 지금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역성혁명이잖아요. 군사력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를 결국 바꿨단 말이에요. 이시 조선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선이 건국된 게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그것처럼 우리 육조의 업적이 이것과 이렇게 대등하게 이런 것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이 정통성이나 이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가와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거를 비교해서 읽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거로 있으니까. 자, 이건 중국과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나라 때 왜 지금 여기서 육가가 이런 정책을 폈는지. 자, 그리고 조선의 초기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왜 여기 있는 태조부터 세종까지 또 문종까지 왜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어디? 자, 여기 있는 시대 상황과 결국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읽게 되면 아, 그 상황이 이렇게 다르구나 알 수 있겠네요. 자, 답은 1번. 자, 5번에 갑니다. 자, 가나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려는데 아까 우리 치평 요람이라는 것을 세종대왕 얘기로 해가지고 이걸 발간을 하게 되는데 이 자치통감 강목과 우리가 편찬의 형식이 어때? 강목체를 안 썼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형식이 지금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은 안 맞아요, 지금. 외려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한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자, 다시 가볼까요? 자, 여기서 자, 자치통감 목록 강목에 따라서 이 자체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한 건 맞지만 편찬의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됐습니까? 자, 6번에 가볼까요? 자, 6번은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 중에 적절한 거라 했으니까 자, 디귿에 봤더니 자, 동그라미 디귿 인의 자, 육가는 지금 통물과 통변을 내세우면서 자, 이것이 정치색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 왕도 정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자, 인의의 실현을 위해서 유교 이념이나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자, 뭐를 또 받아들였어? 도가와 법가의 사상도 받아들였죠. 자, 그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자, 무인은 군주의 자, 수양적인 면. 자,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바로 권세. 이 법가의 권세 부분에서는 현명한 어떤 신하를 등용하는 어떤 그래서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자, 이것과 같이 연결을 한다면, 자, 충분히 6번의 답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 왕도 정치를 실현한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답 4번 맞겠죠? 자, 7번 갑니다. 자, 윗글에서 유가와 지편전 학자들이 공통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내용만 해당한 걸 찾아내는데, 이거 여러분들 의외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기억에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았습니까? 유가는 지금 진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거 먼저 분석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편전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세종은 계속해서 경연을 통해 어떻게 과거의 어떤 역사를 지금 어떻게 다시 분석을 했으니까, 자, 결국 이걸 거울 삼아 세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하는, 자, 이 면에서는 공통적이네요, 지금. 자, 그런데 니은 부분에서는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자,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온 곳에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멸망의 원인 중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진나라 같은 거 너무 강하게 가혹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자, 여기 정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디귿에서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자, 사상적 공백이 있었던 건 아니죠. 자, 특히나 지금 고려시대 같은 경우 불교가 있었어요. 불교적 사상을 뭐로 바꿔버린 거야? 유교의 사상으로 바꾼 건 이지만 이걸 사상적 공백이라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답 1번. 자, 8번에 가겠습니다. 자,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인데, 자, 이걸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억을 보시면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자, 진위가 뭐죠? 진위. 진위. 옳고 그름 또는 이것이 진짜와 가짜.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뭐만 생각하는 거야? 성패라고 했으니까 그 나라가 그냥 어떻게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건설된 거. 이것만 신경 쓰지 그 일의 진위,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살피지 않는데요. 하지만 진위를 먼저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바로 역사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 이렇게 봤네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진위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 니은에서는 고금, 옛날이나 지금의 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현실의 객관적인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의 재주와 어떤 선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고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위에는 기억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네요. 자, 디귿입니다. 도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거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과 유사한가요? 세종이었나요? 자, 세종 입장에서는 지금 경서를 지금 도의 본질이나 이렇게 봤단 말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사서에 그 현실과 연결되는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사서라고 있어. 자, 그래서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자, 권장하고 그다음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이번에 기억의 관점에 따른다면, 자, 기억은 진위를 먼저 판단하는 거였잖아요. 자,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뭘 먼저? 자, 역사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뭐만 갖고 싸운 거야, 지금 이것은. 용어를 지금 누구 입장에서 쓸 거냐 이거잖아요. 자, 위에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자, 맨 아랫부분에 있네요. 자, 고려의 용어들 그대로 싣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자, 이것을 뭐 하는 거야? 명분에 맞춰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섰다고 했으니까 이건 결국 명문론적인 싸움이 되는 거죠. 자, 어떤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따를 거냐, 고려 걸 따를 거냐, 아니면 지금 중국의 유교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명분을 따를 거냐, 이거 갖고 싸운 것이지, 자, 이것이 지금 자료의 어떤 근원을 지금 올바로 깨끗하게 하자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은 2번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에 여기 9번에서 그냥 C 바로 보시면 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텐데,
자, 밑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높여 소중히 여기다 또는 떠받들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9번까지 문제 정리했고요. 자, 아래 갑니다. 10번, 13번에 보시면 혈액은 자, 여러분들 몸속에 흐르고 있는 전체 지금 수분이 몸의 70%라면 자, 그중에 혈액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혈액의 역할입니다. 만약 혈관벽이 손상이 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가 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부분 계속해서 혈액이 계속해서 밖으로 지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바로 이 섬유소 그물이 자,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란 덩어리를 만든 혈자가 무슨 혈자? 자, 병자는 덩어리 병자? 보통 우리 떡병자 아시나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떡이 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피가 그냥 끈적끈적하게 굳어갖고 이렇게 뭉치는 거. 자, 그래서 두 가지네요.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혈병. 자, 혈이 이렇게 피가 덩어리가 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자,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혈관 안쪽에서 만약에 혈액이 응고돼 버리면, 예, 이거는 바로 혈병이 바로 이런 혈병을 이 피가 뭉쳐있는 이것을 우리는 혈전이라고 합니다. 이 혈전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여기 있는 혈관이라는 것은 우리 피를 지금 전달하는 관인데 그곳에 이 떡이 져가지고 이게 뭉쳐버리면 그게 막혀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될 거야? 거꾸로 역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다른 쪽으로 터져나갈 수도 있고. 자, 그것처럼 결국 이 혈관 속에 있는 혈전은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자,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자, 그 부위의 혈전 침착 계속 이 뭐가 붙은가 가서 이 혈액 덩어리들이 계속 가갖고 그것에 붙어버려요. 또 혈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자, 순환의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 자,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 이게 역할이 되겠네요. 자,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뭘 뺐다고? 지방을 뺐대요. 자, 그러면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이 되어서 자,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우리는 비타민 자, K로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타민 K는 어디에 녹아 있는 거야? 이 지방 덩어리, 이게 지방에 녹아 있단 말이죠. 이게 비타민 K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지방 자체를 사료에서 빼버렸으니까 그럼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야? K가 없는 거잖아. 비타민 K가. 자, 이걸 누가 먹었어? 지금 병아리들이 먹었어. 자, 그랬더니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나는데 자, 우선 여기서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에 자, 이것이 어떻게 자, 프로트롬빈 자,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자, 이것이 다시 트롬빈으로 전환이 되고 이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이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바로 뭐를 바꾼다? 자, 여기는 피브린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때 비타민 K는 자, 위에 있는 무엇을 자, 여기 프로트롬빈을 비롯해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이 될 때 자,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비타민 K가 지금 간세포에서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 K는 뭘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프로트롬빈이나 이 트롬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바로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이 될 때 바로 그걸 더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여기는 단백질, 아니 비타민 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그 다음에 결합하려면 이게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된대요.
자, 이때 카르복시라는 단백질을 구성한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 이 감마, 그 다음에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린 카르복시라라고 해요. 자, 이처럼 자, 이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시라가 되어야, 자, 그럼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무엇과 결합하기 쉽도록, 자, 이 칼슘 이온하고 이렇게 결합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야? 여기 있는 비타민 K란 말이죠. 자, 그래야 활성화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 합니다. 자, 다시 여기서 결국 우리가 이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은, 자, 중간중간에 여기 있는 이 트롬빈부터 해가지고 혈액 응고 인자들의 바로 합성이 될 때 활성화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카르복시라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자, 그래서 그래야지만 얘가 지금 칼슘하고 어떻게 칼슘 이온과 좀 더 잘 결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거기에 관여하는 녀석이 바로 뭐 비타민 K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밑에 비타민 K는 자, 식물에서 합성되는 것을 우리는 비타민 K1이라고 하고요. 자, 동물 세포에서 합성이 되면 이것을 물어보고, 자, 또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거 비타민 K2.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그 녹색 채소를 많이 먹여요. 그러면 어떻게? 비타민 K는 충분히 몸속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게 된다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비타민 K1에 의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몸속으로 이게 채소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녹색 채소를 통해서.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는데, 자, 이는 바로 칼슘의 역설입니다. 자, 이게 뭐냐? 나이가 들면 뼈 조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자, 골다공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결국 뼈 속에 있는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칼슘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뼈가 약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또는 할아버님 중에서 이걸 드시는 분이 있을 거야, 지금. 칼슘 보충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골다공증 있는 분은 이걸 드신단 말이야. 그런데,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지만, 혈액 속에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아요. 그럼 뼈까지 이게 지금 흡수가 됐어, 안 됐어? 안 돼버린 거야, 지금. 자, 되지 않고 혈관 벽에 그냥 칼슘염이 침착, 붙어버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이 되어 동맥 경화 및 그다음 아까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혈전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혈관 속에 혈전 생기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혈관, 피 가는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동맥 경화가 올 수 있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뭐 뼈에 지금 칼슘이 부족하다고 칼슘 보충제를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어디로 못 가고 뼈에까지 거기 전달이 안 되고 그냥 혈관에 그냥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관벽에 붙어가지고 이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혈관을. 그럼 이거 아까 혈전하고 똑같이 어떻게 돼버려? 결국 혈류. 자, 피가 지금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지금 잘못된 부작용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려 몸에 좋아지려고 뼈 튼튼해지려고 먹는 여기는 칼슘 보충제가 외려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혈관의 역설입니다. 칼슘의 역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이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가 되는데, 자, 이 MGP 같은 경우라는 이 단백질이 바로 혈관 석회화를 막아준단 말이야. 이 단백질이 바로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비타민 K가 관여를 함으로써 혈관 석회화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자, MGK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 이것 때문에 결국 혈관 석회화가 유발이 되는 겁니다. 자,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자, 공통점이 있지만 K1은 간세포에서 그 다음에 K2는 그 외 세포에서 활성이 높습니다. 합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활성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리고 그 외 세포에서 합성되는
이 단백질의 활성화는 바로 주로 K2가 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럼 녹색 채소만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때 같은 경우 지금 나름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게 K1이 막아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다른 세포에 있는 이런 데서 이 단백질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함으로써 이걸 보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자,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해서 설정해야 하며 자, K2가 함유된 치즈나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이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를 합니다.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녹색 채소뿐만 아니라 자, 치즈나 버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또 발효식품 같은 것들을 잘 섭취를 함으로써 결국 K1과 K2가 고르게 지금 작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문제 풉니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1번은 이게 순서가 지금 뒤바뀐 것 같아요. 자, 아까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아주면 이게 바로 뭐야? 혈전이 생김으로써 이걸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섬유소 그물이 같이 뭉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혈전이니까.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네 번째 줄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자, 여기 네 번째 줄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 바로 이거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결합을 해서 바로 혈병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혈액 속에 이게 뭉쳐서 들어가 있을 때 혈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혈전이 형성이 돼서 섬유소 그물이 뭉치는 게 아니라 섬유소 그물이 뭉쳐가지고 이게 혈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순서가 뒤바뀐 거 아시겠어요? 자, 11번에 갑니다. 칼슘의 역설은 결국 어떻게? 자, 칼슘 보충제는 겁나게 많이 먹었는데 근데 뼈 조직에는 결국 칼슘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얘들이 다 어디 쌓여버린 거야? 혈관에만 그냥 쌓여 있어요, 여기서. 석회화 돼가지고.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번. 자, 12번에 기업과 니은의 설명이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했는데, 자, 결국 이 둘 다 기업과 니은은 비타민 여기 K1과 K2가 되는데, 자, 이 녀석들은 결국 어떻게? 자, 바로 윗문장에 있었어요. 자, 이처럼 이 비타민 K에 의해 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결국 이것들은 결국 어떻게 활성화를 일으켜주는 게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이잖아. 이 카르복실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자, 그러므로 이 두 개는 다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서 작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얘들이 카르복실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칼슘이와 결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되나요? 네, 답은 4번. 자, 13번에 보시면 자, 다음은 혈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들인데 자, 가급적 여러분들은 결국 평생 동안 안 먹는 게 좋은 약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먼저 와파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어디만 자,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 자, 이것을 억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플라스미노겐 활성제는 자, 이것은 뭐한데요? 자, 이건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하는 자, 여기다 쓰는 거고. 자, 헤파린은 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이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왜 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결국 비타민 K가 하는 역할도 그렇고 피브린이나 트롬빈이 하는 역할들이 뭐였어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을 왜 쓸까요? 우리가 수술 같은 걸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그 안쪽에서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상태의 혈관 안쪽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이게 그냥 굳어가지고 혈전이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헤파린 같은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자, 혈액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는 거겠군 그랬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아까? 이거 칼슘 이온하고 이걸 같이 결합시켜주는 게
아까 카르복실화를 함으로써 결국 비타민 K가 활성화됨으로써 카르복실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 칼슘 이온이 결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가 아니라 헤파린이 아니라 어떻게? 자,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는 와파린에서 이게 일어나겠죠. 이해되시나요? 어딘지 아시겠어? 자, 아까 이 13번하고 연결된 부분이 어디 있었냐면, 자, 여기 이 부분에 있었잖아요. 자, 이 혈액 단백질의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때 여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라고 했어? 비타민 K였단 말이야. 근데 아까 여기 있는 13번에서 결국 와파린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 비타민 K 작용을 억제하는 거니까. K 작용을. 그러니까 얘를 지금 함으로써 어떻게 있는 여기 3번처럼 이 혈액 음고인자와 칼슘 이온 결합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가 아니라 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